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느낀 기쁨, 그런 어떤 행복감에 대해서 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제가 덜한데요. 이런 기쁨을 처음 맛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 제주도 같은 데 이제 강의를 가면 제주 공항을 배회했어요. 나를 누가 얼마나 알아보는지 보려고.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해주면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글이 막 잘 써지고. 그래서 내가 관종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남의 비웃음도 샀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나 관종이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비웃기도 하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것은 관종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 글을 쓰고 말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이런 걸 한 뭐 네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그 표현의 기쁨이에요. 표현 욕구의 충족이죠. 사람은 누구나 표현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시시대 때도 막 동굴에 벽화를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말과 글이 없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로는 그게 이제 그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자기를 표현해야 짝짓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뇌과학자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말이건 글이건 간에 나를 표현할 때 느끼는 그 뇌 부위가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가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표현을 할 때 그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 같은 거,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표현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막 떨고 오면 속이 후련하고 뭔가 개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허접하다고 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분위기를 깨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건 이런 것을 이제 못하고 사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그렇게 오래 되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화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첫 번째는 표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상급 학교에 어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려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려는 거, 뭐 좋은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이런 모든 게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근본에 있지 않는가. 어떤 자기 어떤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보통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네, 어느 직장에 다니네, 누구의 자식이네, 또는 누구의 부모네, 이런 걸로 사실은 인정을 받으려고요. 근데 이건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를 나왔다. 그런 건 다 과거의 일들이고. 근데 이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뭐 학교를 따지고 무슨 직장 막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진정한 인정은 내 자체로 인정받는 거죠. 내 자체라는 것은 내 말과 글이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존감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진짜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면 말하고 글 써야 된다. 말과 글이 나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말과 글로 담아서 나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글 한 줄 안 쓰면서 뭐 어디 다닌다고 이런 인정은 나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면 이제 말하고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단계별로 안정감, 뭐 소속감, 뭐 이렇게 해서 자아실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존중감. 근데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말과 글로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결과물로 뭘 실현한다고 그러지만 그 과정에는 다 말과 글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윗분을 내가 사원 대리 시절에 모실 때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상사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 어디서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야,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봐서 잘 되면 공을 나눠주고 잘못되면 책임을 주셨어요. 나는 그분한테 마음껏 말을 했어요. 뭘 제안도 하고 건의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저녁 때 친구 만나서 좋은 정보를 듣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날 아침에 기다려줬어요. 내일 가서 이분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나는 뭐 사원이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지만 그분이 부서장이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아,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무슨 제도화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자아가 실현되는 것 같은 내 어떤 존재 의미가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게 길지 않았는데 되게 신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어디 출장을 가시거나 그러면 허전했어요. 사실 내 힘으로는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없거든요. 사원에 불과한 거니. 그분이 계셔야 내가 그분한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실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한다. 말과 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 한마디 않고 글 한 줄 안 쓰고 살다 가면 내 존재는 없는 거다. 아무 일도 않고 간 거다. 투명 인간으로 살다 간 거다. 무의미한 존재다. 무가치한 거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요.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관계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좌우해요. 근데 관계를 만드는 거,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거, 이건 다 말과 글이에요. 말과 글로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 그 좋은 관계가 행복감을 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뭘 실수하고 뭘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니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보고하는 거,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거를 말과 글을 잘 다루면 윗상사와 관계가 좋아요. 그게 서툴고 그게 잘 안 되면 관계가 나빠지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말과 글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장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해요. 이전보다 나아지고 싶어 해요. 그 답보 상태에 있고 정체되어 있는 거를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못 견뎌해요. 이전보다 계속 이게 나아지고 싶은 성장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뭐가 성장해야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내 말과 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나의 과거에 써놓던 글과 지금의 글,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 저는 이 강의 같은 걸 하니까 옛날 강의 영상을 보거나 내가 옛날에 써뒀던 뭐 블로그 같은 데 써뒀던 글을 보면 이때 이 수준이었구나.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서 뿌듯하고 앞으로 이거 계속 해나가면 더 나아지겠네. 막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성장 욕구의 충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이게 표현 욕구라든가 인정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관계 욕구, 성장 욕구를 충족하는 길이다. 아마 이제 글이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기쁨을 맛보고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떤 동기나 계기에 의해서 잠깐 욱 해가지고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은 사그러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어떤 심기일전을 하고 분투하고 다시 각오를 다지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한때 그냥 이렇게 어디에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겠다 뭘 하면서 막 쓰다가
그게 잦아들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곽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저는 그 장치로서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과 연대입니다. 연대. 제 경험에서 얻은 건데요. 우선 습관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떤 내 의지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내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긴장감을 계속 갖기는 어렵다.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 제 책을 쓸 때, 제 출판사에 다니다가 이제 그 2달간 휴직계를 냈어요. 내 책을 써보려고. 그때 이제 책을 쓰던 데가 제 글을 쓰는 처음 글쓰기였어요. 처음으로 제 글을 쓰겠다고 이제 2달간 휴직계를 내고 나왔는데 저한테 이제 60일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 한 20 며칠을 글을 하나도 못 썼어요. 쓰려는 시도는 하고 했죠. 근데 그걸 블록 현상이라고 그래요. 글이 이렇게 안 써지는. 그러니까 쓰려고 한 마음은 있는데 안 써지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게 아침에 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메리카노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와가지고 씻고 뭐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했는데 한 20 며칠 지난 시점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딱 사는데 그날 처음으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발걸음이 그때 빨리 가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씻는데 쓸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뇌가 나한테 막 뭘 쓸거리를 던져줘요. 근데 그날이 제가 글 쓰는 게 습관이 들린 날이었어요. 20 며칠간 계속 뇌가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버틴 거죠. 뇌는요, 그냥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을 거부하죠. 현상 유지를 좋아하죠. 귀찮죠. 그냥 그대로 그냥 있고 싶죠. 계속 시도를 하니까 이제 거부를 하면서도 이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이게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고 있는 상태에 즐겁지 않죠. 왠지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다 이게 막 이 걱정이 차고 넘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하면서 느끼는 그 힘든 거, 내가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그 하지 않고 버티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과 걱정이 크기가 더 커지면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될 때까지는 계속 힘들게 해야 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오늘 하고 또 내일도 하고. 근데 이 시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장소와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일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장소가 뭐, 그래서 카페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장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도 딱 가는 카페를 딱 정해놓고 앉는 좌석도 일정한 좌석에 앉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자기가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시간대를 정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회사 출근 시간이 뭐 8시 반이다. 그러면 30분 일찍 한 8시에 와서 글 쓰는 일은 그 30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산책을 하고 이 커피를 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루틴이거든요. 글을 쓰기 위한 의식이거든요. 뇌한테 내가 이걸 할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가 처음에 그걸로 시달려야 돼요.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이 루틴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습관화가 됐을 때도 그 루틴을 행사할 때 애가 준비를 하죠. 한 발 한 발 이제 발을 들여놔요. 딱 산책을 시작하면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만 글 쓰려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사면은 진짜 쓰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시 되돌리지 않고 글쓰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루틴을 그것만 쓴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책을 쓸 때는 1번 뭐 카페에 간다, 2번 무슨 에스프레소를 시킨다, 3번 안경을 닦는다. 이런 루틴을 또 다르게 정했죠. 그건 자기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 안경을 닦는 게 저의 루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경을 언제까지 닦냐? 준비될 때까지 닦아요. 쓰고 싶으면 올라올 때까지. 그게 느껴져요. 예,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씁시다. 방송할 때도 그런 게 이제 올라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안경을 닦는 거예요. 얘한테 쓸 거라는 것을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거는 뭐 작가들 다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필을 깎는다던가 아니면 무슨 달리기를 조깅을 한다던가 이런 습관들을 뭐 이 괴벽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글쓰기가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작가들도 힘들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뇌를 그렇게 이제 습관으로 루틴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습관이 들려서 써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이 들리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덜 써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면 얘가 이게 거부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않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어디 출근을 할 때 오른쪽 신발부터 신을까 왼쪽 신발부터 신을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발을 신는 것 같이 그냥 가서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습관이 들리면 잘해요. 습관이 들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에 고수다 달인이다 이런 분들은 다 습관 들린 사람이에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잘한 엄마들이 무슨 요리를 할 때 무슨 계량기에다 뭐 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맛으로 이렇게 오랜 경험으로 그냥 대충 딱 짚는데 그게 이제 손맛을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타리스트가 코드를 생각하면서 무슨 코드 잡을까 이렇게 하면 기타 잘 칠 수 없죠. 그야말로 막 무의식 속에서 막 그냥 잡히는 대로 쳐야 진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전 습관 들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이 들리면 무의식을 길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습관이 들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역량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이걸 검열을 해요.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품어져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은 굉장히 글쓰기에서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저는 말하기도 강의에 오기 전에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일단은 강의 늘 두렵죠. 늘 새로운 시도니까 대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늘 새로운 거니까 늘 두려워요. 그래서 일찌감치 와서 강연장을 한번 와요. 그래서 강연석에 한번 서보고 청중 자리에 또 앉아봐요. 이거는 루틴이에요. 청중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연 시간까지 인근 카페에 가서 제가 강연할 내용을 혼잣말로 계속 말해봐요. 오늘 이 강의 오기 전에도 카페에서 혼자 말해봤어요.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쭉 말을 그려보는 거죠. 시각화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볼 때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치는 생각이 나요. 오른쪽 위에 그게 있었지,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 저는 강의할 때 전체 그림을 그냥 내 머릿속에 그려요. 이렇게 순서도를 이렇게 해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그걸 따라가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저는 이제 말하기의 루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연대라고 했는데요. 습관이 혼자 하는 거라면요. 저는 굳이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라. 함께 해라. 연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연대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자면 글쓰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동기라던가 뭐 친한 사람들 아니 직장 밖에 있는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진짜 골치 아픈 어떤 뭐 보고서 기획안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아이디어도 얻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자기도 가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글 모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동무가 있어요. 저희 아내거든요.
글을 쓰면 늘 제일 먼저 보여줘요.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써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문에 기고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데 바로 신문에 기고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누군가가 한번 봐주길 바라죠. 그 신문은 너무 멀고 높은 데 있지만 우리 와이프는 가까운 데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보여주자. 그리고 와이프는 늘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거야. 좋네 이번에도. 근데 그 얘기가 그래? 그 내가 거기에서 어떤 용기, 자신감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그런 글동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멘토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멘토는 나를 모르죠. 근데 나는 나만의 멘토예요. 그 사람의 글을 흉내내고 이런 멘토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글쓰기 책도 있고, 글쓰기 강의도 있고, 또는 뭐 글쓰기 교실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 글로 고민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그런 데 나가셔도 되고요. 제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그 연설 비서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을 책임지는 게 부서장 같은 거예요. 이제 부서원들이 계시죠. 이제 부서원들이 쓴 것을 이제 그분들 행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글을 고쳐주는 게 비서관이에요. 비서관은 쓰지는 않아요. 고쳐주는 일을 하죠. 근데 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보다 실력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마지막 선이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최후의 보루구나. 내 위는 바로 대통령이구나.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나도 초안을 쓸게. 우리 같이 초안을 쓰고 같이 모여서 그걸 고치자. 비서관이 고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고치자. 대신에 비서관이 안 고치니까 쓰기를 할게. 그래서 그걸 합의를 해서 이제 같이 쓰고 같이 고치는 걸 5년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행정관 시절에 제가 쓴 거를 비서관한테 보여드리면 비서관이 고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죠.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 평가가 굉장히 두렵죠. 그리고 비서관의 어떤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 내 글쓰기가 끝나요. 됐어. 여기 이 말이 떨어져야 돼. 그 말을 듣기까지는 계속 다시 써, 고쳐,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윗분이 한 90점짜리 결과물을 원한다. 그럼 내 실력이 한 70점이다. 그럼 윗분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예 대답하는 순간 내가 90점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90점인 거야. 그러니까 70점인 걸 들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살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니까 그 신경을 안 써도 돼. 90점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걸 잊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사니까 이걸 어느 일정 기간 하니까 위에서 알아요. 제 70점이구나.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실망인데?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70점인 걸 알아요. 내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도 되는 거야. 70점 인체로. 이게 그 가치를 해보니까 70점인 걸 그걸 독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내놓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90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윗사람 누구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이 사람에 의해서 어쩔 때는 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90점짜리가 만들어지면 그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해보면 결과물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주 경제연설을 썼는데요. 경제연설을 아무리 잘 쓰고 그걸 많이 하더라도 경제연설만 계속 쓴 사람은 경제연설을 잘 쓸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외교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됐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각자의 전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경제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께 갑이 되니까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거.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 시절에 제가 이렇게 쓰면 높낮이가 다 있죠. 그럼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혼나죠. 서로 간의 경쟁이고 비교당하는 거죠. 누군가는 혼나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혼나기 싫죠. 그럼 남이 혼나면 다행인 거예요. 혼나는 거 내 몫이 아닌 걸. 그러니까 안 혼나기 경쟁을 하는 거죠. 칭찬받기 경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동료의 불행이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좋고 같이 나쁜 거죠. 대통령이 칭찬을 하건 혼을 내시건 공동 작품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고 무성의하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죠. 무슨 소리야? 애들 경쟁시켜서 경쟁을 부추겨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남한테 넘기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할 일은 게을리할 절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려고 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다 볼 거 보고 이렇게 이게 비단 글쓰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조직 생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건 다 저는 적용이 돼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이 경쟁은 세계 1등입니다. 진짜 경쟁심 많고 경쟁 잘해요. 근데 협력과 연대에 있어서 저는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같이 글을 쓰면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건요, 학습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요. 각자 도생으로 경쟁하면서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앞가림 하기 바쁠 때는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옆에 사람한테 내 걸 공유하지도 않고요. 그냥 각자 가는 거예요. 그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앉아서 하다 보면 야,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하니까 더 좋구나.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 수준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상향 평균은.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실력이 똑같아졌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고칠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잘 쓰는 사람이 못 쓴 사람의 글을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못 쓴 사람이 잘 쓴 사람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 잘 쓴 사람이 고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글을 고치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걸 고쳐요. 이건 실력과 관계없어요. 그냥 윗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냥 아랫사람의 반발이 생기죠. 반발심이. 어쨌든 글은 그런 때 고쳐요. 근데 위아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대 다대응이야. 위아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 합의점이 만들어져요. 우리 글은 이렇게 쓰자.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의견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을 자기가 학습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쓰자. 그리고 그렇게 쓰자고 합의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써요. 윗사람 이렇게 써라 했을 때는 반발심이 있지만 자기도 참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력도 올라가, 결과물도 좋아, 서로 어떤 같은 동료로서 연대의식이 있고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을 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행정관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늘 사무실에 나왔어요. 집보다 편한 거죠. 집은 위계가 있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여기는 위아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고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게 학습이고 놀이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주변 사람과 이게 연결해서 연대해서 함께 할 방법을 좀 찾으셔라. 특히 이제 직장, 뭐 주부님들도 뭐 동네에 요즘에 그런 모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찾아서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같이 글을 쓰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과 연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